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하버드 건강습관, 지은이 다카시 사카에,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실패하지 않는 건강규칙,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3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건강한 습관 만들기 비법, 30살부터 가꾸는 평생 건강 습관 만들기. 비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어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카시 사카에, 히비야 가든 클리닉 원장, 니온대학 의학부 정신의학 임상 교수이자 의학 박사, 1990년 니온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1996년 니온대학 대학원 의학연구과에서 수료하고 니온대학 의학부 정신의학 의국장, 정신과 과장 등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3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기 십상이지만 사실 마음과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므로 정신과 의사는 마음을 치료할 때 수술칼을 들지만 않을 뿐 신체적인 면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진료과 전문의와 협력하면서 신체적인 면에 관해 환자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야말로 명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과 몸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몸의 이상을 마음 탓으로 과도하게 돌리려는 풍조도 존재한다. 시민성 질환처럼 마음의 문제가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야 없지만 요즘에는 그 점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 마음 전문가인 내 의견을 말하자면 순수하게 마음의 문제만으로 몸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남성에게 발기부전이 생기는 원인으로 흔히 스트레스를 꼽는다. 하지만 발기부전 환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해도 발기부전은 쉽사리 낫지 않는다. 대부분 발기부전은 혈관이나 혈류 이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울증이 발기부전을 야기한다는 식의 글들이 인터넷상에 넘쳐나는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다. 진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꼴에 불과한데 성인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률은 약 25%나 된다. 따라서 대부분 발기부전은 우울증과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몸의 이상 증세가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만다. 불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발기부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몸의 이상 증세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치료하려면 무턱대고 정신안정제 같은 약을 먹기보다는 우선 몸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은 뒤따라 나아지는 법이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내 견해다. 이와 대조적으로 몸의 이상 증세가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만다. 불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 발기부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몸의 이상 증세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치료하려면 무턱대고 정신 안정제 같은 약을 먹기보다는 우선 몸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은 뒤따라 나아지는 법이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내 견해다. 몸의 이상 증세는 유전적인 요인도 얼마간 관여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식사,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좋고 나쁨이 몸의 이상 증세에 관여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약을 쓰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을 말끔히 고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신적인 면에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내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에게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적인 고통도 사라집니다. 라고 조언하면 암울하던 환자의 표정이 확 밝아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몸을 돌보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심신에 부담이 되는 비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나쁜 생활 습관을 방치한 채 모든 심신의 이상을 정신 탓으로만 돌리는 인터넷의 가짜 건강 정보나 한간의 속설에 현혹되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를 신체적 측면에서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30대 이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살을 빼는 것이다. 30살이 넘었는데 살찐 상태로 있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비만은 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사망 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의 발병 요인은 동맥경화증인데 배 안쪽에 내장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생기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동맥경화증을 야기한다. 그 외에도 살이 찌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잘 걸리고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성도 커진다. 살이 찌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균형이다. 섭취 칼로리는 식사를 통해 얻는 칼로리고 소비 칼로리는 운동이나 기초 대사량을 통해 사라지는 칼로리다. 과식과 운동 부족이 겹쳐서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를 웃돌면 에너지가 남아 돌아 체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이 된다. 운동은 건강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 몸매를 유지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체지방을 쉽게 태우는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식하지 않는 것은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라도 한 주에 2-3번 운동하는 게 고작이지만 식사는 누구나 하루에 3번이나 한다. 그러므로 식사는 체중과 체지방의 증감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효율 면으로 봐도 체중 감량을 하려면 운동보다 식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30분 동안 조깅을 하면 소비 칼로리는 약 280칼로리인데 280칼로리는 쿠키 2개, 송편 4개, 맥주 1병의 칼로리와 각각 맞먹는다. 쿠키나 송편은 5분도 걸리지 않고 날름 먹을 수 있지만 그만한 칼로리를 조깅으로 소비하려면 그 6배나 되는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나쁘므로 식사 칼로리를 조절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편이 좋다. 나는 섭식장애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식사 일지를 적도록 한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적는 것이다. 식사 일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한눈에 파악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매번 토해내고 있는지 절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식증 환자와 함께 식사일지를 살펴보면서 이 식사일지에 쓰인 음식 외에 조금이라도 삼킬 수 있는 다른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서히 늘려간다. 마찬가지로 과식증 환자에게는 식사일지에 쓰인 이 음식을 한번 끊어보세요 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해서 식사량을 서서히 줄여간다. 하루에 3번 토하는 것을 하루에 1번으로 줄여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것저것 욕심내서 한꺼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의 식습관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정신과 의사의 지시만 따르기보다는 이 정도라면 내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식습관을 먼저 선택해서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하나의 식습관이라도 바꾸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자신감으로 작용해 섭식장애의 근원에 뿌리 내리고 있는 열등감을 조금씩 지워 없앤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하나하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섭식장애까지 이르지 않고 단순한 과식 수준인 경우에도 식사일지가 효과를 발휘한다. 살찐 사람은 흔히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찐다거나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라는 등의 핑계를 댄다. 하지만 과식은커녕 0칼로리인 물만 마셨는데도 살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과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 무의식적인 과식을 알아차리는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식사일지다. 식사일지를 적기 시작하면 의사에게 식사 지도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나 많이 먹으니 살찌는 게 당연하지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곧 살 빼기의 첫 관문을 돌파했다는 말과 같다.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한 섭식장애 환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습관부터 고칠지 스스로 고민하고 직접 선택한다.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갑자기 높은 목표를 노려서는 안 된다.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치킨을 먹는 사람이 이제부터 치킨을 완전히 끊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본들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단번에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주 7회 먹던 것을 주 6회로 줄이기부터 시작한다. 주 6회 먹기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으로 주 5회 먹기에 도전하고 주 5회 먹기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으로 주 4회 먹기를 목표로 정한다. 변경한 목표치를 일주일 동안 유지했다면 식사량을 줄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무기로 다음 목표를 세운다. 이처럼 우직한 방법을 거듭하다 보면 조금씩 식생활이 개선된다.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꾸준히 지속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한 달 정도는 간신히 식욕을 억제할 수 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2~3달까지 버티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겠다. 그것은 바로 치트데이를 설정하는 것이다. 치트데이는 다이어트를 쉬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가르친다. 속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식단을 잘 지켜야 하지만 하루 정도 속고 넘어가는 날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너무 엄격하게 다이어트에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언젠가 터져버린다.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듯이 식욕이 폭발해서 과식을 거듭하게 되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살이 더 찌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다. 너무 엄격한 다이어트를 지향하고 의도적으로 치트데이를 마련해
적당히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식욕 폭발에 브레이크가 걸려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처음부터 치트데이를 설정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의욕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치트데이는 첫 한 달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에 힘쓴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다이어트 2달째부터 도입하는 것이 좋다. 2달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2번 치트데이를 설정한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치트데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트데이라고 해서 3끼 모두 폭식해서는 안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만 골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다. 일주일에 21번의 식사 가운데 2번을 폭식하더라도 나머지 19번을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한다면 다이어트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술을 좋아한다면 밤에 큰 마음 먹고 식당에 가서 꼬치구이를 안주 삼아 술을 들이켜도 좋을 것이다. 라면을 좋아한다면 낮에 맛집으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가서 곱빼기 라면을 시켜 먹어도 좋을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빵집으로 달려가 각 구운 빵을 원하는 만큼 잔뜩 사와도 좋을 것이다. 주말에 치트데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서 평일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수 있다. 다음 치트데이까지만 참다가 저 음식을 꼭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식욕도 조절할 수 있고 다이어트도 괴롭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까지 힘내자. 알코올의 해악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여기에서는 4가지 해악을 들어보겠다. 첫 번째 해악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그리고 알코올과 그 대사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는 발암 성분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7년 보고서에서 음주는 구강암, 인도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원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인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대량의 음주로 알코올에 절어 있는 뇌는 서서히 위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해악은 간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간은 알코올을 대사하는 장기이므로 알코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알코올로 인한 간의 질환을 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총칭한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음주량이 많고 음주 기간이 길수록 지방간에서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으로 중증화한다. 네 번째는 통풍의 위험이 커진다. 통풍은 혈중 요산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요산염 결정이 쌓이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만큼의 격통이기 때문에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많은 요산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요산을 배설하는 과정도 방해받으므로 체내의 요산이 잘 쌓이게 된다. 게다가 술안주로 즐겨 먹는 곱창, 건어물, 생선알, 성게, 간, 명란젓 등은 요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고요산 혈증을 쉽게 야기한다. 고요산 혈증은 통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발단이 되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술은 마셔도 괜찮지만 절제 있는 음주를 해야 한다. 절주 여부는 순 알코올량으로 판단한다.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술 몇 잔엔이라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술에 함유된 순 알코올량은 알코올 도수와 용량으로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15%인 청주를 한 옷 마시면 섭취하는 순 알코올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순 알코올량은 180ml 곱하기 0.15 곱하기 0.8은 21.6g. 마지막에 0.8을 곱하는 이유는 알코올의 비중이 물의 80%이기 때문이다. 하루의 순 알코올량 20g을 절주의 상한으로 정한다 치면 청주 한 옷보다 약간 덜 마시면 이 절주의 상한에 딱 맞출 수 있다.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의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했다. 2000년에 건강체력가꾸기 사업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00세 이상 남성의 약 22%는 음주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음주량을 살펴봤더니 청주 한 옷 미만이 약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정도라면 확실히 술은 백약 중에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청주 외 다른 술의 순 알코올량 20g 기준은 다음과 같아. 순 알코올량 20g의 기준: 맥주 500ml, 캔 탄산주 280ml, 소주 100ml, 위스키, 진 60ml, 와인 200ml. 위와 같은 절제된 음주량을 쭉 지킨다면 건강한 애주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면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질 좋은 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는 수면에 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원 진료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소한 감기 기운만 돌았다 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도 수면 문제를 고치겠다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의사 측에도 문제가 있다. 나 같은 정신과 의사 중에도 불면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는 불면증 치료를 전문으로 삼고 있는 의사 중 한 명이다. 전문가로서 미리 말하자면 대부분 불면증은 소량의 수면제만 사용하거나 수면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면증 치료를 전문으로 삼지 않는 많은 의사가 생활습관 개선을 등한시하고 무작정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가 부족하고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행동요법, 불면에 시달리는 환자는 수면제를 요구하지만 나는 우선 행동요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나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면 전문가라면 행동요법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을 것이다. 환자의 요구대로 수면제만 순순히 처방해주는 의사는 결코 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행동요법은 의사나 임상심리사가 시행하는 상담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환자의 기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깊은 정신적 측면을 탐색한다. 그런데 행동요법은 기분이야 어찌됐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먼저 행동이 달라지면 그 뒤를 따라 기분도 저절로 달라진다는 사고방식이다. 불면증으로 인한 불쾌감은 잠깐 덮어두어도 된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불면증으로 인한 불쾌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행동요법을 중심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동요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면의 메커니즘에 관해 짚고 넘어가겠다. 행동요법은 수면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하는 근치요법이기에 수면에 관해 깊이 이해할수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요법에 임할 수 있다. 하루 주기 리듬과 체내시계. 인간은 해가 떠 있는 밝은 낮에 활동하다가 해가 져서 어두운 밤에 휴식하는 주행성 동물이다. 인간과 같은 포유류 중에서도 쥐처럼 어두운 밤에 활동하다가 밝은 낮에 휴식하는 야행성 동물도 있다. 주행성이든 야행성이든 지상의 모든 생물은 일정 주기로 생체 반응을 반복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체 리듬은 하루 주기 리듬이며 지구의 자전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생겨나는
하루 24시간의 주기를 지닌다. 하루 주기 리듬을 쉬지 않고 반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체내시계다. 체내시계는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잠이 깨는 것, 일정한 시각에 식사하는 것 등의 활동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체내시계의 정체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가 지니고 있는 시계 유전자다. 시계 유전자는 체내시계를 관장하는 모든 유전자를 총칭한다. 여러 시계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24시간 주기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의 37조 개나 되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세포가 개별적인 체내시계에 따라 제각기 활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뇌시상하부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에서 모든 세포의 체내시계를 동기화한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생체 리듬이 24시간보다 약간 길어진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빛을 쐬면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 식교차 상액에 빛 정보가 전달되고 모든 세포의 체내시계가 24시간 주기로 새로이 동기화된다. 이러한 빛 자극 외에도 식사에 의한 자극, 자율신경, 호르몬 등이 동기화를 촉진한다. 대부분의 불면증은 이러한 체내시계의 정교한 시스템이 흐트러지면서 발생한다. 체내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존재가 빛 말고도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체라는 부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아침에 일어나 빛을 쐬고 14에서 16시간이 지난 후에 뇌 속에서 증가한다.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빛을 쐬면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의 바탕이 되는 것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각성을 지속하거나 의욕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아침에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가 지면 세로토닌에 의해 멜라토닌을 만드는 효소의 기능이 활성화하고 멜라토닌에 의해 빛과 어둠의 변화를 뚜렷이 인식한 체내시계가 수면 준비를 시작한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 인공적으로 강한 빛을 쐬게 되면 멜라토닌이 증가하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다. 밤이 되면 조명을 어둡게 해야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 수면 행동요법 10가지 핵심. 지금까지 수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수면의 행동요법을 시도해보자. 먼저 10가지 핵심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받아들인다. 2. 한두 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든다. 4.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다. 5.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는다. 6.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 7. 매일 아침에 햇빛을 쐬고 저녁 이후에 강한 빛을 되도록 쐬지 않는다. 8.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간다. 9. 매일 욕조 목욕을 한다. 10. 잠자는 시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위의 행동요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수면제를 아무리 늘려도 좀처럼 잠들 수 없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의사나 수면제에만 기대려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이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2주 연속으로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운동을 한동안 순조롭게 지속하다가도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잠시 중단해야 할 때도 있다. 운동을 일주일 정도 중단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한번 형성된 운동 습관은 일주일 정도 중단한다고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마음 졸일 일이 아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또 운동을 시작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2주 연속으로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2주일이나 운동을 중단하면 3주째에 운동을 시작하기가 적잖이 망설여진다.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또 2주 동안 운동에서 멀어지면 피로가 풀려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 운동하느라 몸을 혹사했나 보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3주 이상 게으름을 피우면 모처럼 몸에 밴 운동 습관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므로 2주 연속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공생하기.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한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은 분명히 지루하고 시시할 것이다. 적당하고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좋은 자극이 되어서 저항력을 높이고 인간성을 함양하는 등 심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강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항상성 기구가 망가지면 자율신경, 내분비, 면역의 균형도 무너져서 몸과 마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는 양념에서 극약으로 탈바꿈 한다. 신경증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부정적 감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 질투, 미움, 증오, 적의 등을 가리킨다.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가하는 대상에 대해 하루하루 부정적 감정이 쌓여간다. 이것은 한없이 시커먼 증오와 같다. 이 헤아릴 수 없는 부정적 감정에 항상성이 으스러졌을 때 사람은 신경증에 걸리고 만다. 어떻게 항상성이 으스러질 수 있을까? 부정적 감정이 솟아나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해 보기 위해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이 일어나면 불안이 발생한다. 이 갈등과 불안이 신경증의 핵심 증상이다. 부정적 감정으로 발생한 갈등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신경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스트레스 대처는 응어리를 풀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다.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신경증에 걸린 환자는 수없이 많다. 상사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 한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상사의 괴롭힘을 멈추려면 상사의 상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윤리위원회나 인사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해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사회적 지원 탐색 대처의 일종이며 이로써 상사의 괴롭힘이 멈춘다면 문제 중심 대처가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것이 응어리를 푸는 방법이다. 상사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더라도 부서 이동을 통해 그 상사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이 도망치는 방법이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라는 헝가리 속담처럼 스트레스 없는 신천지로 이동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문제 중심 대처는 응어리를 풀거나 도망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못 본 척하고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는 기업이라면 과감히 이직하는 편이 낫다. 요즘 시대에 이직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신경증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조직에 매달려 있어 봐도 경력 향상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전에 머지않아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릴 것이다. 이직을 불사한다면 근로기준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강력한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되었다. 단념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싸우기 바란다.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힘차게 호소해야 한다. 개개인의 작은 싸움들이 쌓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암암리에 용인하는
악질적인 사회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버드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